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때 아닌 폭염에 이례적인 가을 폭우에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은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섭게 내린 가을비가 남긴 상처는 컸습니다. 도로와 주택 270여 곳이 침수됐고 여의도 면적의 10배 달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전남에서는 폭우 속에 아내를 마중 나갔던 80대 노인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먼저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로 배수로가 넘쳐 거센 물살이 흐릅니다. 흙탕물은 도로까지 뒤덮습니다. 어제 오후 이 배수로와 주택에 살던 8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주민들은 치매를 앓던 아내를 마중 나갔다 변을 당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데 영감님이 항상 이제 이렇게 마중을 나오시는데 할머니 데리고 가려고 그 시간이니까 이제 나와 있었죠. 경찰과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10대와 인력 220여 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80대 남성은 수색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근의 한 양곡 창고, 빗물이 어른 무릎 높이까지 들어찼습니다. 쌓아둔 쌀 400톤이 못 쓰게 됐습니다. 건조시켜서 지금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지금 이렇게 처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흙탕물은 농경지도 집어삼켰습니다. 물이 빠진 논에는 수확을 앞둔 벼들이 고개를 떨군 채 쓰러져 있습니다. 침수된 농경지는 전남에서만 약 1000헥타르, 전국적으로는 여의도 10배에 달하는 4000헥타르가 넘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경남 지역도 곳곳에 큰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세계유산인 가야 고분군은 비를 감당하지 못해 무너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심철 기자가 전합니다. 김해 대성동 가야 고분군 위에 만들어진 토성암 쪽이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걸 기념해 다음 달 축제를 열려던 김해시는 당황스럽습니다. 언덕이거든, 언덕. 그래 참 황당하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수할지 참 궁금하네요. 흙탕물로 침수된 도심. 차량이 지날 때마다 파도가 칩니다. 상인들은 빗자루로 빗물을 밖으로 쓸어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네, 직원들 인건비도 있을 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낙동강 지류인 조만강이 넘쳐 주민 75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됐던 쇠내마을. 물이 빠진 집과 도로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진흙 범벅으로 못 쓰게 된 가재도구는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4개는 다 소중한 물건인데 아무 작도 못 쓰게 되니까 지금 말이 안 나오고 마음도 아프고 지금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창원의 이 빌라 주민 50여 명도 비가 그쳤지만 당분간 집에서 생활할 수 없습니다. 어젯밤 폭우에 거대한 콘크리트 응벽이 건물 쪽으로 쓰러지면서 추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입니다. 약도 있겠지. 옷도 또 며칠 있을지 모르니까 옷도 여물도 챙겨야 되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일주일은 기부 최하 일주일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극한호우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이재민은 1,500명에 이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9월에 비가 와도 이렇게까지 오나 싶었는데 남부 지역의 폭우는 200년 만에 한 번 올가을 양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가을 폭우의 원인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대책까지 신유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주차장에 있던 화물차와 승용차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부산에서는 하천물이 불어나 도로가 잠기고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경남 창원 529mm, 김해는 430mm, 전남 여수 400mm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역대급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창원과 김해에 내린 비의 양은 2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빈도의 폭우라고 밝혔습니다. 북쪽으로는 좀 산지가 위치를 하다 보니까 지역 영향을 더 강하게 받아서 예상한 것보다 한 200mm 정도 더 내리는. 중국 내륙으로 향하던 태풍 플라산이 수증기를 머금으며 한반도 남부로 진로를 꺾었고 기존에 형성돼 있던 가을 장마전선과 만난 것이 이번 폭우의 원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갈수록 잦아지는 기상이변에 맞춰 방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수 관로에 대한 어떤 방제 기준을 높여서 더 큰 용량으로서 이를 확충하는 것.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내일부터는 최고 기온이 30도를 밑도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전국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주 출국길에 이어 오늘도 마중을 나갔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모레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에 앞서 독대를 요청했다는 내용을 두고도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6시 성남공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진과 인사를 나눕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약 20초간 대화를 나눈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는 짧은 악수만 나눴습니다. 이틀 뒤 열릴 윤 대통령과 지도부 만찬에 앞서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다는 내용을 두고 한 대표 측과 대통령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찬을 하기로 했으니 상황을 지켜보자면서도 공식 독대 요청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지아 수석 대변인은 독대를 요청한 건 맞다며 허심탄회하게 전국에 대해 의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서 해당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는 일각의 주장은 부인했습니다. 저희 지도부 어떤 분도 먼저 언론에 얘기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만찬에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문제도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부터 전공의 수사 유예까지 정부의 유연한 태도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협의체 출범의 전제 조건으로 뭐는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2026년도 정원 원점 재검토 외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당정 간의 갈등 요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소위 호위무사로 불렸던 측근들의 대통령실 기용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특히 한동훈 대표에게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었는데 당내 부정적 여론도 반영된 듯합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용전 의원의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 기용이 검토됐지만 최종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했고 총선 직전 소위 1차 윤한 갈등 당시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계파 갈등의 중심에 섰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을 가장 잘 알고 언제 어디서든 소통이 가능한 제가 정부 출범 이후 언론 활동을 통해 윤 대통령을 지원 사격했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 역시 대통령실 입성이 거론됐지만 더 이상 검토되지 않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 당시 막말 논란으로 부산 수영 공천이 취소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고 당의 입장에 반발해서 무소속 나갔지만 설령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걸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난 전당대회를 전후해 한 대표에게 비판적인 발언을 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결정엔 두 사람에 대한 당내 부정적 여론과 계파 갈등 확산에 대한 우려까지 담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이들 공석의 내부 승진을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지나칠 수 있는 정치권 뒷얘기를 정치부 현장 기자들이 짚어드립니다. 여의도와 용산 사이 여용사 시간입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주제로는 용산이 유도하는 계엄으로 하겠습니다. 계엄 관련이면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이른바 서울의 봄 4법 이 관련 내용인 것 같네요. 그런데 용산이 계엄을 유도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민주당이 이 계엄법을 발의할 당시에 민주당의 한 의원은요,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또 통일 독트린을 펴는 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이라면서 이게 계엄 준비의 근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반국가 세력 차단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북한의 도발을 전제로 한 가정이잖아요. 이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이 야당의 주장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여러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결국엔 계엄을 꺼내들 거라는데 더 방점이 있어 보입니다. 한 지도부 의원은요, 의료 대란이나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에 대한 반발 등 정권 붕괴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계엄령 선포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여권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탄핵을 위한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야당 내부적으로는요, 탄핵을 준비하는 의원들의 연대를 꾸리고 예비 내각 준비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공개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죠. 특별히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탄핵을 주도했다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계엄설을 탄핵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볼 수 있을지는 저마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그에 앞서서 계엄법 개정 자체가 공감을 얻기 다소 어려운 상황이 현재로서는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인물 대 상한물. 이제 10월이면은 호남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양상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전남 영광 군수 그리고 또 곡성 군수를 놓고 두 야당이 현재 경쟁 중인데 그 언행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 뽑아봤는데요. 호남 월세살이 중인 조국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입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흐르게 해야 합니다. 예, 그러자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선거 유세하느라 지난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본회의 표결에 빠진 조국 대표를 겨냥해서 소탐 대실이다라면서 고인물을 넘어서 상하기 시작한 물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서로 비판을 자제했었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요. 예, 특히 조국 대표 본회의 불참을 놓고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해서 현재 참고 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지난 19일 본회의 때 조국혁신당 정춘생 또 강경숙 의원 자리를 찾아가서 조 대표가 또 안 왔냐,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조 대표 빈자리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쇄빙선 내려서 동네 선거하냐, 지방 의원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자, 이렇게 적은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찍혀서 보도도 됐습니다. 탄핵 쇄빙선이 되겠다던 조국 대표의 말을 빌려서 지적을 한 건데, 그러자 혁신당에서도 호남에서 두 당이 경쟁하면 상한물이 되는 것이냐, 이런 반박을 내놨습니다. 네, 벌써부터 신경전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호남에서의 어떤 양상은 어떻습니까? 예, 한 지역 언론이 의뢰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요. 영광군수 후보 가상 대결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 또 곡성은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내일 영광에서 최고위원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지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강병북로에서 스포츠카가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또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가 많았는데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옆으로 넘어진 하얀색 트럭 뒤로 빨간 스포츠카가 부서진 채 멈춰 있습니다. 30m 전방엔 도로벽을 들이받은 택시에서 한 남성이 다리를 절뚝이며 걸어 나옵니다. 사고 차량 3대 중에 환자 1명 나와서요. 그 1명이 병원 이송했다고.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서울 강변북로 서강대교 근처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스포츠카가 앞서가던 트럭과 택시를 들이받는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고 주말 새벽이었지만 도로엔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새벽 1시 40분쯤 인천 연수구에선 30대 여성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었고 아침 6시 30분쯤엔 부산 신안고속도로 구람터널에서 산사태 현장을 통제하던 차량을 승용차가 들이받으면서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엔 경북 포항의 청소대행업체 사무실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30대 남성 1명, 전신 70% 2, 3도 과상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서울 한강공원의 수상 건물이 갑자기 기울어지며 한 층이 침수됐습니다. 식당과 카페가 있는 건물인데 영업이 끝난 한밤중에 일어난 사고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과 카페가 입점해 있는 한강변 수상 건물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갑자기 건물 안쪽이 기울면서 침수됐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지 못하고 식당을 찾은 시민들은 발길을 돌립니다. 조금 황당한 상황입니다. 예약금까지 결제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수상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한강변으로 연결된 다리도 함께 물에 잠겼습니다. 현재는 안전을 위해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영업이 끝난 뒤에 사고가 발생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저 안에 난리죠. 그래서 다 부서지고 그랬어요. 소방당국과 서울시는 수상 건물 부력 장치가 손상돼 물이 들어차는 바람에 건물이 침수된 것으로 보고 한강 수위가 낮아지는 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방류량이 줄고 안정화되면 이제 한번 들어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 지난 6월 실시된 서울시 안전조사에선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게임 업체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조작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권고한 집단 분쟁 절차를 모두 수락한 건데요. 80만 명에게 219억 원가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국내 누적 이용자만 2,300만 명이 넘는 넥슨의 메이플 스토어입니다. 내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리려면 큐브를 사야 합니다. 넥슨은 아이템의 출현 확률을 제대로 알리지 않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피해자 5,800명은 한국소비자원에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유저 기망이 아닌가? 왜냐면 나에게 확률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확률을 낮췄다면 그건 고지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 지난달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용액 기준으로 레드큐브는 3.1%, 블랙큐브는 6.6%를 전체 피해자 80만 명에게 넥슨 캐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넥슨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대상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약 2년으로 내일부터 넥슨 홈페이지에서 연말까지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저들까지도 보상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분쟁 조정의 실효성이 가장 극대화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상 캐시는 매주 화요일에 지급되는데 1인당 평균 보상액은 20만 원가량으로 최대 보상액은 1,067만 원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넥슨이 사기친 거에 비해는 오히려 배상 비율은 더 적은 편이다. 이 정도는 말해두고 싶고요. 공정위는 유사한 사안으로 NC소프트와 웹젠 등 다른 게임사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2027년 충청권에서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가 열리는데 경기장을 짓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턱없이 낮은 공사비로 발주하면서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대회 운영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충남 홍성 내포 신도시의 한 공터. 2027년 치러지는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에 테니스 경기장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정부가 당초 책정한 건설비는 559억 원, 충남도가 요구한 공사비 777억 원에 비해 200억 원 이상 낮았습니다. 이에 충남도는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 6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총 공사비 619억 원의 시공사 선정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두 차례 유찰. 낮은 공사비로 적자가 예상되자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충남도는 고육지책으로 공사비를 늘려 세 번째 입찰에 나섰습니다. 감리를 많이 줄였고 법적 내의 최소 범위만 가져갈 수 있도록, 왜냐면 또 이번에 입찰되면 이 사업이 불법성될 수 있으니까.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을 지어야 하는 세종시도 국비 추가 지원 없이 시비를 더 늘려 세 번째 시공사 찾기에 나섰습니다. 체조 경기장을 지어야 하는 충청북도는 첫 입찰에 앞서 지방비를 20% 증액했습니다. 지자체들은 기획재정부가 처음 책정한 공사비에
권자재와 인건비가 크게 오른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입니다. 기준이나 지침대로 하긴 했다고는 하는데, 그 현실 단가를 좀 무시했던 거죠. 지방비 부담을 늘렸어도 시공사 선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큰 아직 입찰에 뛰어들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아요. 또다시 유찰된다면 대회에 맞춘 경기장 완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주 5일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워라밸을 넘어 저출생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 4일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IT 분야에서는 간헐적인 주 4일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비대면 근무가 어려운 제조업계에서도 주 4일제를 도입한 곳이 있습니다. 직원과 회사의 만족도는 어떤지 최원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동문 제조업체에서 3년째 근무 중인 장일령 씨. 젊은 층이 꺼리는 업종이지만 전 직원 주 4일제 도입 후 업무 만족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친구들이 막 시내 직장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되게 부러워도 하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이 업체는 지난 2022년 주 4일제 확대 실시 후 입사 경쟁률이 100대 1까지 올랐습니다. 근무 시간은 20% 줄었지만 매출은 오히려 매년 25% 이상 늘고 있습니다. 10% 정도는 인력 충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 정도는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개선시키고. 철강업계 최초로 포스코가 올해부터 격주 주 4일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은 업계 전반으로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노동계는 직장인 63%가 주 4일제를 찬성한다며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의 단축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시기상조란 입장입니다. 노동 생산성에 대한 연계 없이 근로시간 단축시키는 게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주 4일제 논의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매달 정해진 비용을 내면 때에 맞는 제품을 쓸 수 있는 구독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식품부터 가전제품까지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구독 시장 규모는 나날이 커져서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수영 기자가 구독 서비스 시장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최근 셋째를 임신한 30대 주부 김민경 씨. 올 추석 제수용품을 준비하다 곤란을 겪었습니다. 육아에 바빠 차례상에 올릴 사과와 배를 사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1년째 구독 중인 과일 구독 서비스 덕에 무사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명절 때는 사과랑 배가 무조건 같이 나오다 보니까 제사상에 올리기에도 너무 좋고 무거운 장을 안 봐도 된다는 점. 3만 원에서 5만 원의 구독료를 내면 매달 한 번씩 배달해 주는데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제철 과일을 즐길 수 있어 고물가 시대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마트 가면은 한 송이에 2만 원씩 하는데 여기는 샤인머스켓도 들어있고 시중에 접하지 못하는 이제 제철 과일들을 봤는데도 한 과일 구독 서비스는 1년 만에 22만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40, 50대에 좀 아이들이 있는 주부분들에게서 되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재구매율도 70%가 넘어가고. 가전 구독 서비스도 인기입니다. 렌탈 서비스와 달리 구독 기간 동안 무상으로 점검해주고 신제품이 나오면 서비스를 갱신해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청소도 싹 해주시고 이런 데서 또 만약시 고장 났어도 무상으로 다 고쳐주실 수 있고 여러모로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가전 구독 서비스 업체의 지난해 매출이 9,600억 원에 이르자 경쟁 기업들도 서비스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구독기간과 제휴신용카드 할인 등에 따라 월 구독료가 달라져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구독 기간에 따라서도 월 비용 내는 그 부담이 좀 달라지고 또 카드 혜택이나 이런 거를 선택을 하면은 좀 더 합리적인 소비를. 전기차 업체도 배터리 화재로 인한 소비자 공포 심리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해주는 구독 서비스를 검토 중입니다. 내년 구독 서비스 시장 예상 규모만 100조 원.
구독 서비스가 소비자 경제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동부가 최대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최근 국내 기업 고려아연의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면서 국부 유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MBK 측은 경영권 강화 차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고려아연 측은 중국계 자본이 국가 기간 산업을 흔든다고 반발을 합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최수윤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논란의 중심에 선 이 고려아연 어떤 기업입니까? 네, 각종 도금에 쓰이는 아연과 금은동 등을 만드는 고려아연인데요.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업체입니다. 네, 그 분야 세계 1위 기업인데 사모펀드까지 뛰어드는 경영권 분쟁이 왜 불거진 겁니까? 영풍그룹의 공동 설립자인 고 장병희 최기호 창업주가 1974년 고려아연을 설립한 이후 고려아연은 최 씨 가문이, 영풍그룹은 장 씨 가문이 경영을 맡아왔습니다. 이 지분도 양쪽 일가가 비슷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3세인 최윤범 씨가 고려아연 회장에 취임하면서 관계가 틀어졌고 영풍 장 씨 일가는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풍 측이 손잡은 사모펀드 MBK 때문에 국부 유출 논란이 불거진 거죠. 많이 들어본 사모펀드이긴 합니다. 네, 한국계 미국인 김병주 회장이 2005년 설립한 동부가 최대 사모펀드로 운용 자산만 40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김 회장은 한미은행 인수 매각을 주도하며 이름을 알렸고 MBK 설립 이후엔 ING생명, 롯데카드, BHC, 홈플러스, 한미캐피탈, 두산공작기계 등 수많은 기업 M&A에 나섰습니다. 이 재산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 MBK가 중국계 사모펀드라는 말이 나오던데 사실입니까? 고려아연 본사가 있는 울산 지역 정치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고려아연이 중국계 기업에 팔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국부 유출 논란을 겪었던 MBK 파트너스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해외 매각을 특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의 주장이 맞는 겁니까? 이 MBK는 10조 원 규모를 목표로 펀드를 조성해 고려아연 인수에 나섰는데요. 여기에 중국 연기금인 중국투자공사가 5천억 원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자본이 5%가량 들어간 건데 이 정도로 중국계 펀드로 보는 건 지나치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그래도 MBK가 고려아연을 중국에 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MBK도 이를 의식해 고려아연이 한국의 기간 산업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절대 고려아연을 중국에 팔지 않고 국내 대기업에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경영권 분쟁을 하는 명분 싸움도 참 치열한데요.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신사업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회사가 부실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최 회장의 각종 신사업 투자로 부채가 늘고 있는 건 맞긴 하지만 올 상반기 기준 보유 현금이 2조 원이 넘고 영업이익도 연간 8천억 원을 내고 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고려아연이 부실화되고 있다는 주장엔 동의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네, 각 주장들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앞으로 이 싸움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고려아연 측이 19일 배임 혐의로 장영진 영풍 고문과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고소했는데요.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을 저가의 MBK 파트너스에 넘겨 영풍법인과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다음 날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수사 상황 지켜봐야겠군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제기한 소위 이국가론이 정치권을 넘어 탈북민 단체들의 반발로 번지고 있습니다. 8천만 민족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반역적 행태라고 비판했고 내일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열기로 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하지 말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한 탈북민 단체는 8천만 민족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언젠가는 북의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을 만나겠다는 탈북민과 이산 가족의 희망을 꺾고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묵인하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민족주의도 없고 거기에는 뭔가 동포애적 마음도 없는 거다. 매우 저는 이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탈북민 단체도 북한 김정은의 2개 국가론에 동조하는 거라며 내일 국회에서 반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원천 차단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반통일론을 들어놓은데 그걸 지금 쫓아가는 꼴이거든요. 태영호 민주평통사무처장은 불과 몇 년 전까지 통일을 외치던 분들이 어찌 그리 쉽게 통일을 포기할 수 있느냐며 그동안 통일을 진정으로 염원했던 게 맞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종북 발언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을 향해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임 전 실장과 함께 86그룹의 대표주자였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설익은 발상을 갑자기 툭 던질 권리는 남북 누구에게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관련 부처들이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당시 고위직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해수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동생의 영정을 어루만집니다. 근무 복장 그대로 동생의 꿈에 갑자기 나온 거예요. 거의 막 울먹이는 소리로 형 나 도저히 억울해서 못 가겠다. 서해 표류 중 북한군에 살해된 지 4년이 지났지만 형의 시간은 2020년에 멈춰 있습니다. 해경의 수사 라인 3곳에서 연달아 전화가 왔었어요. 불온 서적을 본 적이 있느냐. 형 이 씨는 북한군 교신 정보에 남은 동생의 구조 요청 기록을 증거로 월북을 단정한 정부를 상대로 싸워왔습니다. 자녀의 학비를 줄 테니 월북을 인정하라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호남이니까 같은 편 아니겠느냐. 월북 인정해라. 또다시 이제 월북 인정하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요. 지난해 감사원은 당시 안보실장은 구조 계획을 세우지 않고 퇴근했고 북한의 피살 후엔 정부가 월북으로 몰았다는 내용 등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서면 조사 요구에 무례한 짓이라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부끄럽지 않은지를 좀 묻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당당하게 자진해서 검찰 수사받고 유가족들은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책임자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각국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비판하고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을 견제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최초로 고농축 우라늄 핵시설을 공개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기하급수적인 핵무기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핵물질 생산에서 보다 높은 전망 목표를 내세우고 총력을 집중하여 북한은 며칠 뒤 신형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며 미국 대선 전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정상들은 북한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我々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は一層厳しさを増しており、法の支配に基づく自由で開かれた国際秩序が脅かされています。 네 나라 정상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국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도 했는데 무기 거래를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한다는 의심을 받는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China continues to behave aggressively, testing us all across the region, and it's true in the South China Sea, the East China Sea, South Asia, and the Taiwan Straits. 공동 성명에는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은 여과 없이 노출됐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곳곳에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올해에만 서울의 6배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불을 지른 경우도 많았습니다. 용의자를 잡고 보니 소방관이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엄청난 연기가 사방을 뒤덮습니다. 위성에 포착된 모습은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 듯합니다. 올해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산불로 서울 면적의 6배가 넘는 100만 에이커가 불탔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의 3배 규모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30대 소방관 로버트 에르난데스가 고의로 산불을 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달부터 모두 5차례나 산에 불을 질렀습니다. I don't think anyone will have any idea that this had been happening. You sound like you're in shock about this. I'm 100% in shock. 이 소방관은 주로 근무가 없는 날 샌프란시스코 북부 소노마 카운티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omeone that's supposed to be out in the community protecting us and they're actually putting us all in harm's way. It's hard to read. 현지 소방당국은 직원 1명이 12,000명 동료들의 노력을 더럽혔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소방관 출신 방화범 대다수가 영웅심리나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9월 중순이 지나서야 폭염이 물러가고 있죠. 해마다 심해지는 이상기후로 대구 사과, 동해 오징어 같은 지역 특산물의 경계도 흐려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우리 먹거리 지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윤소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충북의 한 과일 농가. 더운 나라에서만 나는 키위와 구아바, 무화과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이상기후로 복숭아와 사과를 키우는 데 애를 먹던 박용아 씨는 8년 전 과감히 아열대 과일로 재배 품종을 바꿨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심었던 작물은 피해를 너무 많이 입게 되었어요. 열대적인 작물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잭프루트나 아니면은 정말 동남아에서만 볼 수 있는 과일을 비닐하우스에선 동남아에서만 키우던 바나나 나무가 얼음 키만큼 쑥 자랐고 바나나 열매도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최근 30년 동안 우리나라 연 평균 기온은 1.6도 오르고 열대야 일수는 3배 넘게 늘면서 지역 특산물 재배 지역도 크게 변했습니다. 사과는 경북 대구에서 강원도 양구로, 배는 전남 나주에서 경기도 안성까지 북상했고 열대 과일인 망고와 바나나는 제주도를 넘어 수도권 인접 지역까지 올라왔습니다. 온난화의 영향을 빠르고 강하게 받는 지역에 위치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후에 맞는 작물들을 또 수확을 한다든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진 바다 온도에 어종 지도도 변했습니다. 명태와 오징어는 동해에서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엔 난류성 어종인 방어와 참다랑어가 등장했습니다. 남해안에선 정어리떼가 뜨거워진 바닷물에 집단 폐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이후 우리나라 물가 상승분의 10%가량은 이상기후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전 인라인 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가 장기 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고인에게 의미 있는 마지막 순간을 선물하고 싶었다는 유족의 뜻도 담겼습니다. 박재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진 속 밝은 얼굴의 고 김대철 씨. 지난 설 연휴 여행에서 아내와 딸들과 찍은 이 모습이 마지막 가족 사진으로 남게 됐습니다. 수술받은 갑상선 부위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이송됐지만 뇌사 상태에 빠진 겁니다. 방금 기침을 했는데 아무래도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길래 갑자기 이제 심정지가 구급차 안에서 온 거예요. 인라인 국가대표 선수였던 김 씨. 국내 최초로 어그레시브 인라인 국제대회에 참가했고 은퇴 후엔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애정을 쏟았습니다. 다정한 아빠이자 남편, 책임감 강한 아들이었던 김 씨. 가족들은 그의 마지막이 누군가를 살리고 떠난 삶으로 기억되기 바라며 장기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삶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신체의 일부분이 이 세상 어딘가에 누군가의 몸에서 여전하게 살아 숨쉬고 있구나. 남편의 신장을 받은 수혜자의 편지를 받고 자신도 장기 기증을 서약한 김 씨의 아내. 다시 힘을 내 남편이 좋아했던 가족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생이란 게 있다면 우리 꼭 바다별이랑 함께 다시 만나서 그때는 우리 오래 행복하게 같이 살자. 사랑해.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오늘 내륙 곳곳으로 가을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해안에 5에서 40, 제주에 5에서 30mm가 되겠고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밤까지 5mm 미만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남 해안과 제주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춘천이 13도, 안동 15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25도 이상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 내일까지 바람과 물결이 거세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대체로 맑겠고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치인 이재명은 재선 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이고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입니다. 동시에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이 묘한 상황만으로도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검찰이 7개 사건 가운데 첫 번째로 선거법 위반 사건에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고 최후 변론했습니다. 양쪽 말을 들어보면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건 법원뿐입니다. 2022년 9월에 기소된 사건이 2년을 훌쩍 넘겨 11월 중순에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건 법원이 1년 안에 최종 선고까지 마쳐야 하는 선거법 규정을 무시한 탓도 있습니다. 만약 1심 선고에서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는 결정이 내려지고 대법 판결 없이 그대로 대선까지 간다면 국민들은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짧아지는 게 국민과 이 대표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